네, 2차 북미 정상회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황교안호, 내부적으로는 통합을,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3.1절 100주년. 근데 이에 앞서서 워낙 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모든 이슈를 지금 집어삼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사실 그 이야기 듣고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회담을 지켜봤던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좀 공경스러운 아마 생각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지금 북미 간 그 2차 정상회담 자체가 일단 구체적인 딜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아직 판은 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금 북미 간에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이루어내지 못한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상당히 지금 일종의 절박감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협상의 달인처럼 그런 나름대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한 것이 아닐까?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1분도 아깝다 할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좀 더 여유를 갖고 뒤로 물러서더라도 계속 내 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하나 작용을 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또 개인적인 정치적 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시작 직전에 미 하원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상당히 지금 구체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서는 아마 남들이 상당히 이제 깜짝 놀랄 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어정쩡한 합의를 갖고 가는 것은 오히려 그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판을 좀 흔들면서 이러한 이 뉴스로 또 다른 뉴스를 덮어버리는 나름대로의 트럼프식의 일종의 회피 전략,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 관리 형태 이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도 아마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반박은 했습니다만 북한 매체들은 지금 보도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상당히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체제에 대한 단속의 의미도 있지만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조금 더 극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협상을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수계산이 끝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판이 완전히 깨졌다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딜레이된 그러한 지금 단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총평과 함께 그 부분도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좀 될 것 같거든요. 현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협상은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봤어요. 사실 말씀드려서 왜 비관적으로 봤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생각하는 그 방향 자체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이제 빅딜이죠, 소위 말하는. 스몰 딜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것들 그것만 폐기하는 수순. 요거 이제 스몰 딜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하고 있는데 빅딜과 스몰 딜 어느 것을 해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빅딜을 해가지고 북핵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이 되고 흔히 말하는 노벨 평화상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스몰딜 정도, 다시 말해서 미국에 위협되는 정도만 해결돼서는 이 문제는 아마 미완의 또 협상이니 해가지고 미국 조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아마 그걸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개인적인 정치적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스몰 딜만 처음에 하려고 왔다가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협상이 아마 결렬된 것 싶고요. 그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좀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라 우리 자체가 좀 힘들어진 게 사실은 이제 모든 남북 협상 경협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한반도 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이 기본적이 돼야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그것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렬된 상태에서는 우리 혼자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도 애매한 입장이고 그것도 안 하기도 한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는 뭐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오늘 할 이야기도 많아서 네. 주제를 좀 넘겨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를 네. 했는데 네. 여기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 이 부분을 좀 힘줘서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친일 잔재를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강조했던 단어가 빨갱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이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일종의 사상범으로 잡아서 앉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가 일종의 색깔론을 덮어 씌운 것이죠. 네.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해방 이후에 이 냉전 구도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그 지금 이 조금 권위주의 정권들이 사실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일종의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 아직도 지금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는다. 최근에 말해서 지금 앞으로 오는 새로운 그 지금 100년은 신한반도 체제 우리가 주도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그러한 낡은 방식의 이념 재단과 정오의 그러한 차원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지에서 우리의 새로운 10년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예. 그러한 일제가 만들어 나왔던 그런 색깔론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요소부터 청산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사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좀 생각은 좀 달리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일친일의 잔재 청산 이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또 저희가 과거 이승만 정부 당시에 반민특위도 구성했지만 예. 결국은 무산되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면서 아직까지 진영 논리가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 잔재의 어떤 것들이 유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극복하자는 말씀에 대통령 말씀은 적극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한데 이제 오늘 사례를 거론한 것 중에서 이제 빨갱이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빨갱이란 말을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은 일제 시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예. 그래서 사상범을 몰고 하면서 그래서 빨갱이란 덫을 씌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저도 이제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저도 명쾌하게 대통령 말씀이 이제 뭐 틀렸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예. 이 말이 이제 빨갱이란 말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빨갱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소련에서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때는 이런 게 없었다가 나중에 스탈린이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모든 소련의 국기도 붉은 국기, 예. 붉은 군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간색을 공산당의 주 랜드마크 뭐라 그럴까요? 심볼로 삼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대부분이 그 빨간색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전국 이후에 좌우가 이제 극한 대립됐을 때 남로당, 그다음에 6.25 전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공산당을 지칭을 하면서 빨갱이란 말을 쓴 것이지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제가 우리 독립군을 저거 하기 위해서 사상범으로 하기 위해서 빨갱이란 말씀을 쓰셨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셨으면은 좋았다. 다시 말씀드리고 일제 잔재 청산을 하는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예. 하필이면 이제 그 말씀이셔가지고 좀 논란 소진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지금 일본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예. 지금같이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 네. 글쎄요, 외교 관계에서 일본과 정리할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봉합할 건 이제 봉합하고 가야 된다고 보시고. 아니 일제 잔재 청산 오늘 말씀하셨지만 일본에 대한 그 메시지 자체는 상당히 톤다운이 되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는 제국주의 침탈이다. 반인륜적 인권 범죄라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군위안부 문제를 아주 강도 높게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은 물론 이 이야기를 하시죠. 힘을 모아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이 마음을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거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늘 김이 독립선언서의 그 진짜 정신은 뭐냐. 예. 이거라는 것이죠. 3.1 운동 자체가 배타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양평화, 더 나아가서는 평화 공존을 하자는 그런 의미였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서 3일 정신의 김희독립 선언 정신대로 한일이 협력하면 예. 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일본에 대한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되 진정한 과거의 반성이 기초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하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아까 친일 잔재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우리 내부에 지금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없애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빨갱이라는 그 자체의 어원은 사실 아까 맞지만 상당히 그 과거 그러니까 이게 소련에서 비롯됐던 거기서 그 색깔이라는 레드 네. 컴플렉스가 분명히 출범한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소위 말하는 반대 세력들, 정치적 반대 세력들에게 그런 빨갱이라는 터무니없는 이 지금 사상의 굴레를 씌워서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정치 행태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꼭 집어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지난번에 이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덤에 있어야 될 386 운동권 그리고 주사파 세력이 지금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이 지금 뭡니까 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일제 잔재에서 비롯된 그러한 잘못된 악습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을 나누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주의, 예. 이제 구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나눈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나눈 사람이 누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수혜를 받은 사람도 또 따로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일부러 즐겨가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걸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죠.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걸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저도 그 차원에서 저도 이제 상당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이제 적폐라고 이제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영어의 몸도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 더 이상 되풀이가 안 됐다면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근데 간간히 보이는 것들 중에서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이 정권이 과거의 적폐 청산을 부르짖었는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나타난다면은 그럼 이건 뭐지? 예. 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불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냐 선정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제 좌파들이 즐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는 좀 이제 오바하는 이제 과잉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좀 뭐 문제 제기는 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교수님이 조금 전에 황교안 이제 대표죠. 예. 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사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기자회견할 때, 출마 기자회견할 때 했던 얘기도 그렇고 지금 대표가 된 이후도 그렇고 과연 여당과의 케미를 봤을 때 잘 좀 케미가 맞을 수 있을까? 앞으로 더 오히려 각을 세워서 더 많이 싸우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과 야당의 케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망한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국회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늘 야당의 이제 그 과거에 지금 민주당 원로들도 항상 이제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당의 의무는 뭐냐면은 비판이다. 싸워야죠. 예, 비판하자면 그게 무슨 야당이냐? 그거는 똑같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예.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똑같이 야당의 기능은 비판하는 게 있다. 그다음에 그 비판에 대해서 물론 대안도 제시해야 되겠지. 하지만 1차 기능은 비판이다라는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와 야 사이의 케미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하고 비판하고 이게 이제 케미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삼김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세 분들이 우리 정치사를 국민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능수능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구단이라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도와줄 거 확실히 도와주고 비판할 거 확실히 비판하고 그다음에 얻을 건 얻어내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더군다나 공안검사 출신이시고 하기 때문에 공안검사 출신은 가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뭐 완전히 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 그 이념적인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또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사실 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예. 싸울 걸로 싸워야 예. 국민들도 좀 어느 정도 납득도 하고 할 텐데 그렇죠. 과연 지금 상황에서 예. 뭐 5.18 망언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가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투쟁의 장이 안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장애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수락연설의 제일 일성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전투를 시작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또 이제 뭡니까 당대표 취임 그 첫날 행보에 놓은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책상 앞 정당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는 정당이 되겠다. 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얼핏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으니까 가면 국회를 놔둬놓고 그 장애에서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 야는 저는 약간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예.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지금 한교안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사실 신인과 초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물론 뭐 이번에 상당히 그 좀 뭐 압도적인 지지죠. 뭐 50%면 뭐 3명이 나와서 50%면 압도적인 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당을 장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과연 장애 투쟁을 이끌 만한 능력, 정치적 능력 그리고 정치적 카리스마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장애 투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뭐 장애 투쟁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장래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종을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만약 국민들의 눈에 비치게 됐을 경우 네. 지금 내년이 바로 총선인데 국회에서 아무튼 국회가 이렇게 만약에 파행 상태로 계속될 경우에는 결국 정치 혐오나 정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 외연 확장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처럼 비칠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수권 대한 국민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자체를 가져오기 힘들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마 뭐 한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그 옆을 바치고 있는 지도부 또 더 나아가서는 참모들 네. 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강원 양면의 화전양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제일 먼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게 김진태 같이 경쟁했던 김진태 의원 그리고 김순례 최고위원 징계를 어떻게 할까? 뭐 물론 본인이 대표가 직접 징계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표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분의 기자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게 있어요. 예. 아마 그 원칙대로 아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5.18 그 공청회를 열 때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그 장소만 이제 빌려줬다고 이제 본인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 직접적 개입을 안 했다 이런 거고 김순례 의원도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한 거는 5.18 유공자들이 그 좀 선저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의혹들도 제기했거든 문제도 있다고 하니 이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사과를 하셨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본인이 잘못했다. 그래서 사과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징계를 내려야지만 과연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게 뭐 크게 뭐 저기 장소만 빌려준 거 가지고 막 문제가 생긴다면은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다 해당될 테니까 뭐 저기 중징계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런 장소 자체를 마련하는 것조차도 이건 커다란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중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다만 저는 제가 예상해 보건데 당 자체 징계에서는 중징계는 내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명 의원과 비슷한 이정명 의원 지원은 제명됐으니까 중징계죠. 안 되겠죠. 거기까지는 아니고 아마 당원권 정지 정도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두 분 다 현역 의원이거든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정도 갈 거고 국회윤리 특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상당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원권 정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원권 정지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당원권 정지가 되면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이제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그럼 김순례 최고위원은 그럼 당원권 정지가 되면 그 기간 동안 아예 최고위원을 공소로
갈 건지 아니면 누구 대타를 또 내세울 것인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김순례 최고위원이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당대회 이전에 이종명 의원이 지금 제명을 받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김순례 의원이나 이종명 의원은 어떻게 보면 재질로 보면 동급이에요. 똑같이 그 행사장에 가서 거의 뭡니까 이렇게 발언의 강도를 보면 그 상당히 거의 비슷한 이 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종명 의원은 제명하고 김순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로 해서 이 지금 당원권 정지로 갈 경우에는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당원권 정지 자체만 하더라도 이 당원의 선택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또 당사자를 비롯해서 당내에 또 강성 목소리들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이 한교안 대표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김순례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이종명 의원과 똑같은 이 징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좀 더 아주 통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그럼 당심을 따를 것이냐 민심을 따를 것이냐 그거는 거기 따르는 정치적 선택에 따른 후과는 본인 스스로가 지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황교안 대표의 뭐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걸 좀 종합해 보시죠. 저는 일단 당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아마 올라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약간은 그 당윤리에다가 떠미는 그 어차피 당윤리가 그 징계한다 하더라도 최고위 대표가 포함된 최고위 지도부에서 결의가 될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는 아마 당윤리를 그 결정을 따르는 형식으로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때 지난번 나왔던 황세모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역대 그래요. 어느 정당이든 간에 윤리위 자체 징계를 할 경우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당대표가 꺾은 적이 없어요. 다 수용했죠. 그건 왜냐면은 윤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원들은 대부분이 외부의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모셔와가지고 결정한 부분을 갖다가 당대표라고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무슨 삭감해주고 올려주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 아마 그대로 추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아주 중징계 예를 들어 가지고 제명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중징계가 나오면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김순례 의원이 당사자가 또 있고 그다음에 대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좀 거들 수는 있을 거예요. 너무 심한 표현 심한 것 같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당윤리에서 만약 최고위원회 해부를 했을 경우에 가면 이제 그 토의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문제는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당 최고위 분위기 자체가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중립적 의견을 내면서 적절하게 아마 정치적 그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가 케어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분 잘 아시겠지만 그 기자들이 계속 뻗치게 하면서 분명히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잖아요. 그때마다 비슷하게 그 또 세모적인 입장을 내놓기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긴 쉽지 않을 텐데 뭔가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정하는 사안이 있고 결정하지 않을 사안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당대표가 결정할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당내에 흔히 비박계라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탈당했다 돌아오신 복당파 이분들은 지금 좀 어떤 셈법을 갖고 계실까? 아주 추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처음에 당대표 선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출마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그중에서 이제 비박이라고 하고 또 탈당파였던 분 중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계셨고 몇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냐면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될 때 이미 당내 그 모든 구조는 끝났어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복당파는 완전히 줄어들고 잔류파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물론 잔류파의 상당 부분은 이제 과거 친박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올 때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나온 건 사실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할 때 이미 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상당수 많이 이제 선전한 건 사실이에요. 네. 희망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저기 그 사무총장으로 한성교 의원을 예. 지명했거든요. 친박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교 의원을 이제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 아시다시피 공천 때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예. 당연직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상당수 이제 과거 비박계 혹은 또 복당파들을 뭐 쳐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 친박계 일세에 갈 것 같다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보여줬던 것들이 상당수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소위 말하는 수도권은 그다음에 외연 확장,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통해 가지고 뭐 정권 교체, 뭐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프로그램을 상당히 지지한다고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이 오세훈 시장이 그 전체 여론조사에서 50% 가까이 득표를 얻었던 그 원인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들은 상당수 아마 당분간은 홍준표 대표는 입지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고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박계들은 다시 뭉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 이야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